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기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대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의 비밀, 통도사 어떻게 만들어지는 절인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잘하는 얘기고요. 이 나라에서 아마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통도사와 관련된 가장 많은 이런 창건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다 썼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리가 언제 들어왔느냐? 자장률사랑 관련된 게 두 가지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계율과 관련된 부분, 그건 사리랑 연결됩니다. 그건 사리랑 연결돼요. 그래서 사리를 모셔온 거고, 자장률사 말고도 사리를 모셔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중요한 부처님 사리라고 하는 것들은 자장률사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소위 남북보궁이라고 합니다. 남북보궁.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북쪽에 있는 절로는 고산, 산이 높은 데 있는 데로는 월정사, 중대, 정멸보궁이 최고고, 그 다음에 야산, 나츠막한 산으로는 통도사, 정멸보궁이 최고다. 둘 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정사는 안 높아 보이지만 거기가 해발 천이 넘을 겁니다. 거기가 대관령, 이 전체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오대산이 1500m짜리 산인데도 굉장히 산이 낮아 보이는 게 전체가 높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대가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해서. 아유, 이런 옷도 얼마나 보기에는 이럴지 몰라도 얼마나 거지 같은지 몰라요. 입어보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한복을 입어보면 왜 조선은 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옷을 입고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이 옷은 전체가 다 입었어요. 승려들은 이것을 입었고 유생들은 도포를 입죠. 그리고 이 옷의 원래 원형은 어디서 나오냐면 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창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경문화 사람들이 등치를 크게 보이려고 해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등치 크게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귀족들 막 큰 거 입고 막 옷 품 큰 거, 그 다음에 머리 뽕 넣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데 막 이렇게 하고 쫙 크게 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좀 비슷한 문화 패턴이에요. 그리고 농경 문화에서는 몸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품이 큰 옷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월정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렇게 완만하게 쫙 올라가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고, 그래서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다르고 자고 나면 이제 일어날 때 몸이 다릅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해발 한 800m 정도가 제일 사람이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연구들이, 그래서 평창에 뭐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냐면 해피 평창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해피, 행복한 평창, 뭐 이렇게. 그렇게 행복하면 계속 사시든가. 계속 사시든가. 아유. 그리고 통도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톨게이트에서 나가면 통도사는 진짜 이렇게 들어가죠. 진짜. 그냥 톨게이트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건 야산. 그러니까 산이라도 굉장히 나지막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약간 이제 불리한 거는 해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해인사는 막 이렇게 갑니다. 해인사는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달라.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하는 건 그 사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5대 보공 이렇게 해서
저기 봉정암, 봉정암이 뭐 건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봉정암이 맨 마지막에 들어왔고 통도사, 그 다음에 월정사, 그리고 이제 정암사, 법흥사, 그거는 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 같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 같고, 그리고 봉정암은 그냥 밑도 끝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오대복응 얘기를 하는데 전부 부처님 그 사리를 모셨다라고는 하는데 그 사리가 누구 사리냐면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예요.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자장률사 사리 신앙과 관련해서는 자장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하게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가장 먼저 사리가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양나라에서 시모가 549년에 진흥왕 때 모셔왔다. 그게 이제 무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 일현의 제자입니다. 삼국유사 쓴 일현 제자인 무국이 무국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국유사 안에 제자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현이 전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삼국유사를 시기고 총 책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금 여기 비로자남을 모시는 불사를 내가 했어. 그 말이 맞긴 하지만 내가 이거 깎았냐? 내가 돈 만들었지.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있는 거예요. 총감독하고 전체 방향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틀을 잡아주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실무자 중에 한 명을 무국으로 봅니다. 이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록을 좀 쓴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무국기라고 하는데 무국이 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후 소장 사리조, 전후로 사리들이 들어온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양나라 때 시모가 549년에 뭐 가지고 왔다. 근데 기억해 보면 527년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신라의 불교가 들어오니까 549년이면 상당히 빠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 372년에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야 저게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신라 이야기고, 근데 왜 신라 이야기를 적었습니까? 신라가 통일했잖아. 그럼 고구려나 백제 얘기를 써줄 수는 없잖아. 372년에 고구려, 384년에 백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게 있겠지. 그래서 기록에는 없지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저거 일제시대 때 발굴된 거예요. 금강사지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498년에 저를 창건했다라고 나와요. 당연히 고구려가 더 빠르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 신라보다 중국하고 가까운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기를 발굴 유적을 보면 거대한 목탑자리가 나왔습니다. 목탑자리가 있어. 몰라. 나도 정확하게 몰라. 내가 저런 건축 같은 걸 내가 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자료로는 봤지만 저희가 이제 북한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해놓은 것만. 저 동네가 청암리이기 때문에 청암리 사지라 그러고 금강사지라고 하는 건 거기서 금강이라고 하는 명문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청암리에 있는 청암리 사지, 원오리 사지, 상오리 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릉사는 나중에 태조 왕건 추모 사찰이고 평양으로 수도를 장수왕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태조 왕건에 대한 추모를 한번 합니다. 그걸 정립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태조 왕건이 아니고 저 주몽에 대한 추모 사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고구려에 더 빠른 게 있었을 거다. 기록에는 없을 뿐이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자장은 여러분보다 훨씬 늦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장이 중국에서 언제 중국 오대산입니다. 산소성 오대산. 올해 가든지 내년에 가든지 뭔가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판이 크고 힘들어서 제가 잘 안 가려고 하는 데인데 아주 신령하고 영험한 데 저는 여러 번 가봤고 뭐 이렇게 거기에 642년에 자장률사가 오대산 북대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물들을 받아와. 저 장소도 내가 밝혔거든. 그 전에는 뭐 태화지가 어떻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저걸 내가 다 정리를 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642년에 갔고 여기서 뭐 어떠한 사리를 봤냐면 사리백과
알로 된 거 백과, 이렇게 쌀알같이 생긴 거 백과, 백립, 이렇게. 백, 그 다음에 가사. 통도사에 지금 모셔져 있는 그 가사의 한 증조, 고조, 그 이상 되는 가사예요. 원형은 그 가사예요. 근데 지금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오래되면 불로 태워버리고 최대한 눈으로 보이는 만큼 다시 비슷하게 만들고 불로 태우는 문화가 있어요. 태극기 오래되면 빨지 말고 불로 태워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저거 언제 쓰냐면 자장률사 통도사랑 관련된 창건 기념 아니면 자장률사 달해제, 통도사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현재 창건 기념일은 계산대제 이래서 9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9월 9일이 중양절이에요. 9월 9일. 그래서 이게 날짜를 모른다고 할 때 대부분 9월 9일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과정에 돌아가셨어. 삼촌이 날짜를 모르겠어. 언제 돌아가셨는지 네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9월 9일 날 제를 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9월 9일이라는 건 잘 모르겠다는 뜻이고 모를 수밖에 없어.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이 없었어. 저때 통도사 창건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자장유사랑 관련된 어떤 추모제, 달해제 이런 것도 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꺼내놓는다고. 큰 행사 때 저런 가사. 그다음에 여기 자장률사 가사도 있어요. 통도사에 가면 자장률사 가사. 나 이게 둘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 비단으로 된 거는 그냥 냅둬도 가끔 1년에 한두 번만 펼쳤다 덮었다만 하더라도 몇백 년이 흐르면 다 사가버려요. 비단 특성사. 그러면 그거를 새로 만들어. 비슷하게 눈으로 보고. 그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지. 그리고 나서 그걸 불태운다니까. 그리고 나서 또 몇백 년이 흐르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단계를 거치면 원형을 추산할 수가 없어. 로댕, 오뎅, 덴뿌라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몇 단계가 거치면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자장률사 가사는 100%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 가사는 아마 중국 오대산의 성지 중에서 어떤 유명한 절 중에서 예를 들어 수상사라든지 현통사라든지, 예전에는 화엄사였습니다. 이런 절들에서, 그러니까 대부 영추사지. 처음에는 영축사라고 했던 절이고 그게 현통사거든요. 지금 나중에 화엄사로 바뀌었다가 현통사인데, 그 영축사 아마 그 절에 부처님이 수하셨던 가사나 북대 제석천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불상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가사를 입혔어요. 불상에 입혔어요. 이번에 인도 갔을 때도 그렇게 했었고 태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입히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가사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짜 인도 가사라고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왜 그게 진짜로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가사를 전했다는 동 다 그거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이유는 뭐냐? 부처님 가사를 내가 진짜 받았어. 그래도 시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응? 달마대사는 527년에 양나라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 뒤야. 그냥 그대로 들고만 있었어도 가사가 없어져. 아무것도 안 했어. 가사가 없어져. 그 가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팩에 넣어서 진공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유리에 넣든지 팩에 넣든지, 그거 아니면 무조건 없어져. 그러니까 그거는 일 확률이 요만큼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몰라. 나이롱이면 또 모르겠다. 나이롱이면. 근데 비단 가사라고 다 나오거든.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1000년을 그냥 이렇게 놔두잖아. 그냥 없다니까 이게. 누가 손댔습니까? 안 돼도 돼. 그냥 없어. 그냥 없어. 그냥 없어.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전해지고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몰라 금불상이 전해졌다 이러면 뭐라도 좀 해보겠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비단 가사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도 이제 부처님 가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인도 같은 데 가서 부처님께 수했던 뭐 부타가야나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께 수했던 가사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부처님 가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사, 이 가사에 대해서 또 꽂혀가지고 가사 가지고 논문을 여러 편 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사는 얼마 전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고려시대 가사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진울 스님 가사가 송광사에 있었습니다. 진울 스님 가사가 개인적으로는 진울 스님이 착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저기 월정사에도 하남노 스님 가사가 있어. 하남노 스님 가사가 있어. 근데 그런 가사는 그러니까는 왕이나 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려줘. 나한테 내가 이제 큰 스님이 돼가지고 내려줘. 그러면 딱 한 번 입어. 한 번. 기념으로 딱 한 번 입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냥 모셔놔. 계속 입으면 닳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아마 진울 스님 가사는 생긴 모양으로 봤을 때 진울 스님 돌아가시고 이제 송광사가 막 떡상하면서 이렇게 사여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로 약간 추정을 하는데 쓰기는 그렇게 안 썼어. 그냥 진울 스님 가사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진울 스님 가사가 진짜다라고 맞다라고 제가 그거를 판별을 했어요. 사진 딱 한 장 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그 유리건판 사진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 그럼 지금은 어디 갔느냐? 한국전쟁 때 불났죠. 싹 날아갔죠. 있었으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관하면 야 고려 중기의 물건도 1200년 될 사람이니까 야 한 800년은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그러면 어떻게 네가 판단해냈느냐? 송나라 때 가사, 일본 가사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서 이게 그리고 서궁의 고려도경에 보면 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송나라 사람인데 왔다가 도경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한 견문기가 있어요. 고려 사회를 견문한 견문기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가사를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걸 써놨어요. 그림이 나와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림은 없어졌어요. 도경이니까 도하고 그림하고 글씨가 있는데 그림이 사파가 다 날아가 봤어요. 안타깝죠. 사파가 있으면 대박입니다. 사파가 있으면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림쟁이거든. 그러니까 사파를 그려도 우리 같은 사람은 똥손이라서 이거 막 그려봐야 뭐 대도 않는데 그림쟁이가 그리면 괜찮잖아. 그죠? 사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 사진급에 딱 나오지. 이건 너무 안타까워. 조금 남아 있었으면 고려를 복구해내는데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 진울스님 가사가 있고 지금 가장 오래된 거는 뭐 서산대사 사명당 가사 정도가 가장 오래된 가사. 그런 거는 다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통도사 부처님 가사, 자장률사 가사는 전부 지방문화재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만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구나. 새로 만들어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구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오래되면 보물이 당연히 돼야 돼.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도자기나 이런 거하고 달리 경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돼도 문화재로 포톡포톡 지정이 돼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사리 모셔왔고 사리 그 다음에 가사 그리고 사리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정골사리 두골 정골 머리뼈 치사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치사리 손가락사리 얘기가 나옵니다. 손가락사리 그리고 주패금엽경이라고 폐업경 얘기도 나옵니다. 폐업경 얘기. 인도식 그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책. 제가 예전에 저도 갖고 있는데 그거 안 보여줬나? 옛날에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넘기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골사리가 통도사에 모셔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사리가사 사정양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치사리는 임진왜란한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봉사로 옮겨진 게 건봉사 가면 치사리. 예, 치사리. 건봉사 안 가봤어요? 그 건봉사. 제가 건봉사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대산 북대 스님하고 건봉사 스님은 나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나한테 잘해야 된다. 말로는 진짜 고맙다고들 많이 하는데 명절에 배 한 박스를 안 보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통도사 금강계단이나 월정사 중대정멸보궁이 더 중요하지만 중요하니까 그 정도 큰 절이 들어선 거예요. 본사급의 큰 절들이 들어서서 다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봉정암 같은 데가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을 확률이 없는 게 그렇게 모셔져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본사급 사찰이 들어서 있다니까. 아니 고려시대 때 생각을 해봐. 국가가 쉽게 말해서 국가가 불교인데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아?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쏟아져 들어온다니까요. 민간도 할 수 있다니까. 국가가 굳이 안 해도 민간이 그 정도를 다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부처님 사리가 있어. 지금 바라나시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피프리아 와출토 사리야. 그게 근본팔탑의 사리라고 그렇게 지금 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사리거든. 야, 그 사리 하나만 내가 인도에서 가지고 왔어, 우리나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대작불사됩니다. 뭐 국가 예산 다 필요 없고 다 입 닥치고 내가 황룡사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진짜라니까. 근데 고려시대 때 전체가 불교고 막 불교에 막 눈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야. 서로 큰 불사를 하려고 막 눈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야. 거기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으면 본사가 만들어지지. 지금 엄청나게 큰 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큰 절이었는데 날아갈 수는 있어. 그러니까 건봉사 같이 원래는 큰 절이었는데 전쟁 과정에서 뭐 터가 있지. 그러면 터가 남아야지. 터라도 터도 없잖아. 그러면 아닌 거야. 그러면 아니었던 거야. 단 한 번도 아니었던 거야. 야, 그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보물이야. 그런데 그런 봉정암 그런 조그만한 탑에다가 그냥 모셔놓는다고 순식간에 없어진다. 순식간에 없어진다. 그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탑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국 여왕이 그 홀에다 끼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따시만한 거.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거. 그 대관식 할 때 저번에 나왔었는데 그거 있어. 그런 거를 하나 모셔놨다고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 자고 나면 없어진다. 자고 나면 없어진다. 안 그럴 것 같아? 들고 가면 1000억이에요. 야, 자고 나면 없어진다. 자고 나면 없어진다. 부처님 진짜 살이면 야 1000억 가치만 될 것 같아? 그게 감당이 안 될 건데 진짜.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나도 그렇잖아. 여기 내가 여기 하면서 은으로 내가 이거 촛대랑 향로 만들어 놓고 은값이 올라가니까 바로 세콤 달잖아. 이거 얼마 대도 안 해도 바로 세콤 달잖아. 옛날 세콤은 뭐냐? 절로 뒤집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앙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돌 같은 거를 이제 크게 올리는 거고 못 갖고 가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뭐 성립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건 그냥 주장은 될 수 있어도 성립할 수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치사리는 그 건봉사. 그래서 제가 건봉사 가는 걸 저도 좋아해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건봉사가 터운 오르고 엄청 중요한 절이에요. 금강산에 진짜 대단한 절들이 많은데 그게 안쪽에 장안사, 유점사가 대장이고 유점사, 장안사, 신계사, 표운사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 그게 다 본사급이에요. 본사급이에요. 그렇게 덩치가 커. 그리고 바깥쪽에 금강산 영역이 넓어. 그걸 대표하는 절이 고성의 건봉사고, 건봉사는 딱 가보시면 지금은 절이 작지만 터 자체가 야씨 큰 절 맞네 이 생각이 딱 들어. 그게 큰 절이야. 한때 엄청 잘 나가던 절이에요. 효령대군이 그때 할 때만 해도 조선 초기에도 수천 칸 얘기가 나오거든. 그리고 손가락살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할 말이 있고 이것도 할 말이 있고 참 이게 또 할 말이 참 많은데 다 해줄 수가 없네. 이거 굉장히 진귀한 얘기들이거든. 손가락살이로 제일 유명한 사리는 전 세계에서 완탑을 달리는 부처님 손가락살이 여기 요 사리 중국 당나라 때 장안 법문사에 모셔진 사리죠. 요 사리. 그래서 아마 그 손가락뼈 사리가 유행을 해서 이 이야기들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손가락뼈 사리 얘기는 2번 나오거든요. 요 사리하고 또 하나는 언제 나오면 진표율사가 미륵보살 손가락뼈로다가 이렇게 점찰할 때 점볼 때 손가락뼈를 이용해요. 그 미륵보살이 직접 나와서 줬대. 그래서 난 뭔 소린가 싶. 그럼 이거 빼주면 자기는 나는 어떻게 하나. 제가 저 진표 가지고도 논문을 몇 편 썼는데 이게 진표는 좀 사람이 좀 야리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있던 사실에서 MSG가 들어갈 수 있는데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손가락뼈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근데 그게 고려시대까지 남아 있었어요, 실물이. 그래서 그거를 뭐 보고 어쩌고 하는 내용도 있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치사리 뭐 그까지만 하자. 이거 의상대사도 치사리 또 관련이 되는데 일단 그렇게만 하고 이거 복잡하니까 이게 아무튼 중요한 사리예요. 중요한 사리.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리는 뼈로 된다. 그 얘기 해드렸고 구슬로 나오는 거는 다 시대가 떨어지는 사리. 뼈가 완판으로 나오면 시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하면 돼. 그래서 요즘 다 뭐 구슬사리 이런 거 뭐 별로 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언제 귀국을 하냐면 643년에 귀국을 해요. 이듬해 오대산 갔다 왔다 이듬해 귀국. 이것도 내가 밝힌 거야. 처음에 사람들은 뭐냐면 중국에 갈 때 오대산을 들렀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했는데 내가 이걸 다 찾아냈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렸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장안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643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644년에 황룡사의 구축목탑지자라고 추청을 했던 것 같아. 추정상 그때밖에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645년에 황룡사 찰주를 세워. 찰주는 뭐냐면 목탑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 기둥 세우는 거야. 요거 세우면 한 절반은 된 거야. 저거 완공되면 큰일은 그러니까는 작업 공정은 한 30% 된 건데 제일 중요하고 힘든 거는 끝낸 거야. 이해가 됩니까? 목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간에 찰주고 중간에 기둥이 동서남북으로 4개가 더 있어. 그걸 사천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기둥이 힘을 받고 이렇게 갈비살 같이 나가면 거기다가 1층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근데 저걸 누가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백제 신라에는 기술이 떨어져 가지고 저 80m짜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순수 나무만 써야 되거든. 순수 목조 원물로 80m짜리가 저 당시 세계 최고거든. 그래서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백제의 아비지라고 하는 장인을 모셔와요. 걔를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자를 데려와. 그러니까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 지그들이 못 지으니까 우리나라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 이런 데 가서 지어주잖아. 뭐 그런 것처럼 지그들은 이제 기술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아비지가 와서 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저건 이제 나무들도 이제 뭐 깎고 세우려면 찰주를 세우는 게 4월이 되려고 그러면 준비 기간이 몇 달은 걸릴 거거든. 그리고 아비지 섭외해야 되잖아. 백제까지 누군가 보내가지고 전시 체제인데 지금 전쟁 상황인데, 백제하고 지금 전쟁 상황인데 누군가를 뒷구멍으로 보내서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쉽게 말해서 목수를 잡아오는 거지. 돈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돈 많이 주면 다 간다. 돈 많이 주면 다 간다. 적국이든. 근데 아비지가 그때 신라가 적국이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아. 그게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찰주를 딱 세우니까, 아비지가 꿈에 백제가 무너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저거 세우기 전인갑다. 세우려고 하니까 저걸 세우면서 꿈에 저걸 세우는 꿈을 꿨는데 백제가 무너지는 꿈을 꿨대.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내가 뭐 반도체 같은 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히 정보들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은퇴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하는 거야. 그런데 중국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야, 200억 아니면 뭐 500억, 나 지금 여기서 1년에 1억 받고 있는데 야, 500억 이러면 뉴스에도 나오잖아. 뭔 뜻인지 아시죠? 그때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들이 생기겠지. 10억 이러면 내가 1억 받고 있어. 10억 이러면 안 해. 이러겠지. 100억 이러면 내가 삼성에 이렇게 큰 대우를 받았었나? 이런 생각 잠깐 할 거고. 300억 이러면 미친 척 할까?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꼭 탓하기보다 인간이 그런 거 아니야? 기업을 배신하는 것도 그런데 이때는 아비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걸리는 게,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사람이 있는데 아주 뭐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방어 기제를 펼칠 거야. 뭐 자식이 어떻고, 뭐 부모도 모셔야 되고, 근데 돈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뭐 하는 놈도 있을 거고, 별놈이 다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나라가 무너진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나라가 기운다 이래버리면 돈이 그게 얼마가 되더라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일 거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이완용 같은 놈이 또 나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뭐 을사오적 뭐 이런 놈들이 나오겠지. 나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는 해요. 분명히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리고 아마 그쪽에서도 그 얘기 할 거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또 나온다. 이러면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먼저 하고 받을까? 뭐 이런 생각.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잖아. 근데 아비지도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걸 안 세워야겠다 라고 했더니 금당에서, 그러니까는 진흥왕이 황룡사는 짓기 때문에 황룡사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 진흥왕이 황룡사는 먼저 짓고 그 구축목탑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장률사 때. 그러니까 진흥왕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지왕이 있고 진평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선덕여왕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목탑이 뒤에 지어지는 거라고. 그럼 그 목탑 자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탑이 있었어. 목탑이 있었어. 단 더 크게 증축하는 거야.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한 40m짜리 뭐 이런 거는 있었을 거예요. 더 크게 이제 확대해 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 그리고 그거 보통 일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바닥에 짓는 게 쉽지
있는 거 밀고 짓는 것 굉장히 어렵다. 재건축이 어려워요. 신축이 쉽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금당은 법당이에요. 저 쉽게 말해서 대웅전, 요즘으로 말하면 대웅전, 옛날에는 금당이라 그랬거든. 거기에서 역사가 나와서 저거를 세우고 가더라.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 기둥을 세우고 가더라.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뜻이다라고 당신이 생각해서, 아비지가 생각해서 이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대. 그리고 저거를 이제 황룡사 구층목탑을 지은 뒤에 불력이, 부처님의 에너지가 쫙 올라오면서 결국 신라가 통일을 하고 백제가 병탄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645년에 찰주를 세울 정도라면 그 전에 사전 작업이 한두 달 걸려서 되지를 않아. 지금도 이런 공사를 한두 달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44년에 주청을 했을 거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남산에서, 장안 남쪽의 종남산, 이번에 제가 종남산 가는데 거기가 참 불교 성지거든요. 그 종남산 때문에 남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경주남산, 서울남산이 있다. 그 원형이 종남산이에요. 중국의 종남산, 중국의 남산, 남산이라고도 하고 종남산이라고도 합니다. 남산 끝자락이라서 종남산. 그냥 보통 때는 남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장률사의 율종을 남산율종이라고 그러거든. 남산율종. 남산에 도선 스님이 그때 살고 있었거든. 자장 스님하고 친한 도선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643년에 돌아와서 아마 644년쯤에 초쯤에, 상반기쯤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종남산 원향선사한테 들었대. 원향선사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양반이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자장률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돌아가서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세우면 국론이 통일되면서 고구려나 백제 주변 국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태화지 용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 이런 썰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전설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찰주본기에 장안의 종남산에서 원향선사에게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게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쯤에, 요게 이제 자장률사가 이거를 주청하는 이유가, 자장이 외국 유학을 한 6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장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화백제도에서도 메인 중에 메인입니다. 메인 중에 메인이에요. 그 소판무림이라고 우지암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도 그냥 국회의원이 있고 최고위원 이런 정도 급의 국회의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센 거지. 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장률사 백그라운드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자장률사가 출가해도 속태에서 재상급으로 안 들어올래요? 그 태보라고 하는 건데 재상급이에요. 안 들어올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무지하게 세. 귀족 집안에서 그 지분이 엄청나게 센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원래 자장률사가 진골 중에서도 대단한 진골인데 6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오니까 지분이 없어졌죠. 야, 내 지분 그러면 가지 말든가가 된 거죠. 그래서 알력이 있었어. 귀족 집단 안에서. 그래서 자장률사가 황룡사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분황사에서 뱅뱅뱅 돌아요. 그리고 황룡사에 들어와서 법문할 때 감노이적, 막 이렇게 자욱한 안개가 끼면서 감노가 내려.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개본을 이렇게 딱 하는데 쫙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손대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물론 황룡사 출신 승려들이, 그러니까 두 집단이 있어. 황룡사 출신 승려들이 그게 하나의 세력 집단이고, 그 다 진골들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엄청난 세력 집단이고, 또 한 세력 집단이 뭐냐면 상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귀족 집단, 그러니까는 관료 집단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다 진골급들이, 최고급들은 다 진골급들이거든. 거기에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장관급들, 한쪽은 이제 최고 고위급 승려들급, 요게 두 세력 집단이거든.
신라 화백제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두 세력 집단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있어서 자장률사가 딸을 당해요. 그런데 그 자장률사가 결국 선덕여왕하고 짝짝꿍을 해서 밀고 들어가. 그래서 황룡사 2대 주지가 되고, 거기서 2대 주지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진흥왕 때부터 주지를 따진 게 아니고 선덕여왕 때 그 앞에 자장 앞에 있었던 게 환희사예요. 환희 그 다음에 자장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때 선덕여왕이 그지 같거든. 선덕여왕이 오래 했으면 나라 망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자장률사를 돌아오라고 한 거거든. 또 돌아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장률사한테. 그때 자장률사는 중국에서 당태종하고 당고종 이치랑 친해. 그러니까 당나라 세력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자장률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귀족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통령 바뀌기 전 상황. 윤 대통령 말기쯤에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똥볼을 차죠. 그걸 반전시키려고 똥볼을 찼지만 선덕여왕은 관료를 못 자릅니다. 이게 귀족세 사회에서는 못 잘라요. 자르려낼 수가 없어. 다 지분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각각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대주주로서 이사장일 뿐이야. 그게 신라의 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저게 자꾸 삐딱선을 타. 너 해임 안 된다니까. 나도 5% 들고 있는데 뭔 소리?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당나라를 끌어들이려고 자장률사를 귀국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선덕여왕이 막 밀어붙이고 자장률사가 이적을 보여서 황룡사로 들어가. 결국 황룡사를 장악하는데 제대로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는 갔는데 주지까지 됐는데도 장악이 안 돼. 이해가 되죠? 들어간다고 다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압도적 힘을 보여줘야겠다. 그게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이에요. 그래서 왕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겠다. 그때 공사 감독자가 용수입니다. 용수가 공사 감독자예요. 용수가 누구냐면 진지왕 아들로 김춘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종친 중에 서열 1위. 요번에 그 왕가 사는 남자 보면 수양대군이 종친 서열 1위지. 종친 서열 1위지. 센 겁니다, 당연히. 종친 서열 1위 센 거야. 그래서 용수를 끌어들이고 용수하고 자장률사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선덕여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황룡사 구축목탑. 그 반대 세력이 나중에 이제 또 있죠. 그 반대 세력. 그 얘기 조금 이따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불과 1년 만에 완공을 해. 이놈의 탑이 얼마나 빨리 완공이 되는지. 와, 645년 4월에 찰주가 만들어졌대. 그럼 아마 645년 봄에는 초봄에, 그러니까 겨울쯤에 시작을 했을 거야. 안 그러면 그 나무 같은 거는 그 작년 겨울이나 이때 했을 수도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은 재료 준비는. 그래서 아무튼 4월에 찰주가 세워졌는데 646년 언젠지는 몰라. 완공이 됐대. 1년 만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자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 있다.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목조 건축하고 이러면 다 뭐 바닷물에 담가서 찌고 지랄을 해서 뭐 다 이렇게 장인 정신이 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황룡사 구축목탑도 1년 만에 생나무로 했다니까. 이게 생나무로. 그럼 어느 나무 쓸 건데? 뭐 찌고 뭐 물에 담가? 이거 견적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원래 빨리빨리의 민족이었어. 삼국시대부터 빨리빨리였어.
아파트 80m짜리 1년 만에 짓는다고 생각해봐. 지금 딱 그거 다다다닥 끝. 지방공사부터 들어가서 끝이야. 야,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 이게 한국의 저력 아닙니까? 한국의 저력. 근데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은 저렇게 빨리 해도 안 무너졌어요. 지금은 부실 뭐 이렇게 해서 무너졌죠. 옛날에 왜 안 무너졌는지 가르쳐 줄까?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은 게 지금도 안 무너지고 남아있는 데도 있어요. 2300년 전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기는지 아세요? 벽돌에 이름 쓰게 했다. 누가 했는지 이름 쓰게 했다. 그쪽 구간이 무너지잖아. 이름 나오잖아. 전부 잡아서 만리장성 안에 넣습니다. 재료로 씁니다. 그걸 몇 번만 반복을 해주면 없던 장인 정신이 생겨나. 빨리 하는데 부실 공사가 안 돼. 빨리랑 부실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건축을 진짜 모르는 놈이 자꾸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에 그 가족 성당이 있어요. 그 가우디가 진 거, 뭐 100 몇십 년을 지었다. 미친 놈이요. 그 생상 또라이 같은 그런 식으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봐. 아파트 청약 들어갔는데 완공이 150년 뒤입니다. 장난해? 그때 내 손자나 살아있겠나? 도대체 뭐 들어갈 놈이 있겠나? 야, 그리고 그 전에 재건축이야. 그 전에 재건축 들어가. 그거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뭐 대단해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기당한 거예요. 현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짓 때 공기 단축이에요. 그게 건축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건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기 단축이에요. 공기 단축이 돈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품질인데 빨리 만드는 거지. 제가 6개월 걸릴 걸 내가 3개월에 같은 품질로 만들어내.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 봐봐. 빨리 만드는 게 좋지. 왜냐면 내가 써서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만에 지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임대도 내줄 거고 뭐 내가 쓰기도 할 거고 뭐 건물을 하나 지은다고 생각해봐. 근데 3년 걸려. 다 손실이다. 다 손실이야. 내 돈 갖고 다 지어도 그 돈을 내가 쓸 수가 없는 거고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은행 대출 같은 거 했으면 전부 돈이에요. 돈으로 갖다 박으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건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래 짓는다고 잘 되느냐?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요. 진짜 그게 무식한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경제 개발을 막 밀어붙이면서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부실들이 좀 일어나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난 중국도 곧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막 밀어붙이다 보면 그게 과도기에 잠깐 생겨. 그렇지만 그 뒤로 곧 안정이 돼요. 그래서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짓기예요. 빨리 지으면 저거 나무도 터지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안 말렸으니까. 수리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쓰는 거요. 그럼 뭐 완비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손 한 번 안 대고 쓸 수 있어요. 야, 그거 어려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때 이제 완공하고 통도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요 64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입니다. 통화창과. 왜? 647년 1월 8일에 선덕여왕이 죽어요. 이때 새 세력이 있었어. 세력이. 선덕여왕 밑에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던 새 세력이 있었어. 새 세력이 한 명이 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비담을 줄여서 한자로 해서 비담이야. 비담이 어디 나오냐면 예전에 그 고현정 나오던 선덕여왕 드라마에 나왔던 게 비담이야. 요게 상대등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예, 국무총리.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 화백제도의 대표, 귀족. 자장이 종교 대표예요. 자장이 불교 대표.
세죠. 세죠. 원래는 이 두 집단밖에 없어야 되는데 한 집단이 더 있어. 이 시대에는. 무장 세력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혼 동맹을 맺은 김유신과 김춘추입니다. 김유신과 김춘추. 지위로는 이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지위로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면 성골은 끊어지는 거고, 성골은 없고, 분명히 진평왕 때 뭐라고 나오냐면 성골남진, 성골남자가 사라져서 다 종자가 단종돼서 그 다음에 여자라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별보다 피가 더 중요하다. 이게 논리였었거든. 그래서 성골남진, 성골남자가 다 돼서 선덕여왕을 세워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골 여자도 사라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진덕여왕 나오는데 진덕여왕이 성골인지 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진덕여왕이 선덕여왕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이면 가까운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다. 여기 지금. 다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비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상대등이고 진골 대표인데 다음은 난가를 했죠. 자장은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왜? 출가인이잖아. 출가인이라는 뜻은 그쪽은 포기라는 뜻이거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단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출가했으면 된다니까. 사육신 때문에 죽은 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대다. 일이나 좀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나대다. 얼빙하게 해가지고 무슨 사육신이 대단한 충신인 것처럼 말하지만 충신은 충신이지. 일도 치밀하지 않고 일도 그르친 사람들이야. 저따구로 일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다. 그리고 단종은 내가 가담했다고요? 이러다 죽은 거야. 접니까? 접니까? 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날아갑니다. 왕조국가에서. 북한에서 지금 뭐 뒤집고 누구 세우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동의 안 했어. 그런데도 내가 거론됐어. 죽습니다. 죽습니다. 저 동의 안 했는데요. 저 도장 안 찍었는데요. 입 닥치시고 혹사포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이 그때 금강산이나 황해도나 이런 데로 출가해서 갔으면 경기 끝났어. 그럼 지는 살았어. 그러니까 보통 출가를 하면 나는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그 앞에 효령대군이 그런 거 했잖아. 그래서 이게 그런 사인들이 원래 고려시대 때 다 그런 사인이 있어. 그러니까 출가하면 냅둬. 그래 내가 저게 조선시대 때 불교가 무너진 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쟁에서 패한 사람도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화나 당쟁에서 패하는 사람들도 지식인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면 어디로 가버리냐면 아이씨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출가를 해버려. 출가를 해도 이 사람들이 최고급 지식인들이거든. 왜냐하면 최상위권에서 다투던 사람이잖아. 그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를 해. 정치적으로는 내가 손을 털었는데 그 힘들이 있으니까 문화적으로나 안 그러면 불교적으로 또 다른 기여들을 해. 그런데 조선이 되면 판에서 밀려버리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호윤유의 얘기가 굉장히 재밌다니까. 송시열에 의해서 백호윤유가 죽는데 백호가 굉장히 윤백호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중용의 주석을 썼는데 논어맹자 대학 중용 중에서 중용의 주석을 썼는데 주석을 썼는데 그게 주자 주석하고 달라. 그것 때문에 주자랑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사약이 떨어져. 미친 나라지. 그러니까 윤유가 죽을 때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어. 아니 주자가 중용 쓴 것도 아니고 주자는 주석을 내는 사람인데 아니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 생각은 쓸 수 없냐? 아니 그리고 선비를 안 쓸 거면 말지. 죽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럽은 귀족제이기 때문에 거세를 당하면 쉽게 말해서 밀리면 약간 유배 비슷하게 가. 그게 귀족제하고 우리나라 그 양반 관료제하고 큰 차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제 저쪽 중동에 난리 났잖아. 근데 거의 빈살만이 잡았잖아. 사우디를 빈살만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잡은 거잖아. 그게 원래 돌아가면서 했거든. 이렇게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근데 지놈이 다 헤매고면서 그 나머지 자기 사촌들을 싹 잡아버렸잖아.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5성급 호텔에 다 연금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나도 좀 연금. 안 죽여. 아니 진짜 안 죽여. 그냥 묶어만 놓는 거야. 이게 귀족제의 룰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능력 없는 놈은 아이 개놈 새끼 이러면서 욕이나 하면서 살고 뭐 술이나 먹고 뭐 여자나 밝히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추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추사 같은 사람이 학문적 급이 떨어지는 거야. 추사가 굉장한 천재인데 급이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유배되고 버려지니까 글씨에 예술적으로 가버린 거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승부가 이미 다 밀려가지고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예술 세계로 빠져버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에서 자기 방어 논리를 펴는 거거든. 근데 다산은 달랐지. 다산은 달랐지. 다산도 똑같은 상황에 봉착한 건데 다산은 그래도 내가 책을 써서 어떻게라도 세상을 계몽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면 당대에 자기는 고로울 줄 모르지만 세상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다산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라고. 꼭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 역량을 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다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귀한 사람이에요. 추사보다 격이 높은 사람이야. 그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나를 버렸을지언정 나는 세상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위민의 생각이 다 있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지가 중앙에는 안 있지만 문화가 전체적으로 발전해요. 그게 유럽이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유럽은 귀족제였기 때문에 잘 안 죽여. 잘 안 죽여. 그래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조건 싹 죽여요. 마치 북한 숙청하듯이 다 죽여버려. 그럼 발전을 못해. 왜냐하면 그게 견제 세력으로 있으면서 그래야 여기 중심 세력들도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견제 세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일당 독재 다 먹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북한 발전 못하는 거하고 똑같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담이 선덕여왕이 지금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갈라고 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 난가를 시전했는데 자장은 이제 아닌 거고. 자장은 아닌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난가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온 거지. 김춘추지, 김춘추. 그리고 비담은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등이고 국무총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분리하면 뭐다? 분리하면 선빵이다. 선빵은 50%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비담이 염종과 함께 난을 일으킵니다. 비담 염종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 친위 쿠데타 비슷한 거예요. 선덕여왕을 겨냥했다기보다도 선덕여왕의 다음 후계자로서 나를 받겠다. 확정시키겠다. 그때 한국 전쟁 사상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 몇 번 있었습니다. 살수대첩, 그 다음에 황산벌, 계백의 황산벌, 김유신의 5만을 계백이 5천으로 막은 미친 전투력입니다. 미친 전투력. 김유신을 10배의 김유신을 김유신이 무패 장군이에요. 근데 그거를 5천 결사대로 막아낸 거잖아. 몇 번에 걸쳐서 결국은 중과부적으로 졌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조민수하고 이성계의 위화도 회공 군대를 최영이 수도 방위군으로 막아냅니다. 고려에서. 물론 거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쪽수로 안 됩니다. 장태환이 아무리 한들
전두환을 막 껐냐? 사단병력을 끌고 오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건 안 돼. 할복해도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쭉 밀리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몇 번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장군들인 거야. 최영도 대단하거든. 비담과 염종이 명활산성. 이거 봐봐라. 이거 되게 재밌다. 아유, 통도사회까지는 가지도 못하겠네. 명활산성이라고, 그러니까는 서울로 얘기하면 한양이 있고, 한양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경복궁이면 경복궁, 그게 궁궐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밖에 남한산성, 북한산성이 있어. 산성이 좋은 거예요. 전시체제에는. 보통은 이게 좋은 거지만 전시체제에는 산성이 좋은 거예요. 산성을 장악해버리면 저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야. 밀고 내려가 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비담이 명활산성을 장악해요. 그리고 요 경주 안에 뭐가 있냐면 반월성이 있어. 첨성대 옆에 반월성. 째만해. 저게 뭔 성이냐? 라고 싶은 걸. 그걸 누가 잡고 있냐면 김유신이 잡고 있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야. 반월성은 가보면 저걸 어떻게 막아? 저게 밖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면 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런데 김유신이 얘네를 꺾습니다. 그 반월성 세력으로. 미친 짓을 해요. 와, 이런 승리가 가능한가? 거의 뭐 저 후한 광무제 유수의 곤양대전처럼 10,000명으로 40만인가를 조졌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승리. 예, 거짓말일 겁니다. 거짓말일 건데 뭐 그런 식의 이게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때 김유신이 썼다는 전술이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얘기야. 기가 막힌 얘기야. 심리전이고 심리전. 그때 선덕여왕이 이제 해롱해롱하고 아프고 있는 상황에서 해성이 떨어졌대. 별똥별. 해성은 아니고 별똥별이 반월성으로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 명활산성에 있던 비담 군대가 와 우리가 이긴다. 왕이 죽는다. 별똥별이 떨어지니까. 보통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왕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를 반전시키려고 김유신이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봤어요. 연에다 불을 붙여서 띄어 올리고 그 해성이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너네가 조진다를 시전해서 그걸로 깨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다 절탄이 났고요. 그리고 김춘추가 결국 중대 왕실을 열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덕여왕 폐였었던 우리 그 자장률사도 다 쫓겨나가지고 저 강원도까지 평창, 강릉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암사에서 돌아가시는 거고 다 두드려 맞 떼찌 이렇게 비담은 완전히 죽었고 이쪽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랬는데 선덕여왕 죽고 구세력이죠. 구세력 그만하셔야죠. 이제 그만 두셔야죠. 이래갖고 다 날아갔고요. 재밌어 이거 보면. 그래서 자장률사가 거기서 참았느냐? 아니 강원도에서 권토중래하기 위해서 세력들을 규합하다가 삐끄러져서 죽었은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참았어야지. 내가 비담한테도 진짜 인터스텔라처럼 내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비담한테도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 참아라. 이건 지금 지를 때가 아니다. 참아라. 자장률사도 꼬아도 참아야 된다. 저거 못 이긴다. 김유신은 안 된다. 김유신, 이순신과는 붙지 마라. 붙으면 무조건 진다. 무조건 진다. 선덕여왕이 1월 8일에 죽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비담 군대에서 죽었다는 썰도 있고 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죽었다는 썰도 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 근데 난이 일어나자마자 너무 빨리 죽은 거야. 그래서 원래 해롱해롱 하는데 이제 난까지 일어나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었다. 그것도 가능하거든. 이미 늙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난이 났다고? 이러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 수는 김춘추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죽이고 비담이 죽였대요. 비담이 보낸 자객이 죽였대요. 이것도 가능해.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전부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왕을 해야겠네. 저놈이 죽였는데 저놈을 왕시킬 수는 없잖아. 내가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얘가 제일 유력한 김유신, 김춘추가 제일 유력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물론 뭐 그때 놀래서 죽었을 수도 있어. 갑자기 놀래가지고 할매가 이제 깜짝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덕여왕 제위 기간에만 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647년에 통도사가 창건이 돼요. 그 가을 아니면 겨울에. 그래서 통도사는 제대로 된 절이 아니었을 거라고 나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금강계단을 설립해도 그건 나무로 먼저 했을 거다. 저 통도사를 건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승려들이 워낙 그 당시에 개판이에요. 지팔 지은 들고 다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이 왜 다른 종단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종단은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요. 출가를 하면 하루나 3일 이렇게 걸리면 그냥 출가가 돼.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 조그만 종단은 그래. 그나마 조금 큰 종단들은 수계살림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면서 교육이라도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시켜. 근데 좀 작은 종단들은 3일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교육시설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함께 출가를 해야 되고 출가할 때 뭔가 이렇게 룰이 있어야 되고 잡혀야 되고 그다음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잡혀야 돼. 그래야 같은 소속 집단 그다음에 같은 어떻게 한다라는 룰이 생기거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 이유는 뭐냐?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자장률사가 그거를 다 통일하기 위해서 통도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다 계를 받고 그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금강계단에다가 사리를 모시고 가사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계를 받는다라는 걸로 권위를 빌려서 너희들 다 와. 그래서 체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승단정비라고 합니다. 승단정비. 예. 그러니까 룰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거예요. 조그만 뭐 공장 다녀요. 그러면 뭐 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제대로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배우고 끝나는 거야. 근데 큰 기업에 가면 뭐 연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입 직원들 뭐 이렇게 연수하고 뭐 자긍심 키우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지팔 지어들면서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창건된 사찰이 통도사고 그 계단이라고 하는 게 계를 받는 부처님한테 계를 받는다. 이래서 그게 이제 정멸보궁 계 받는 데가 되는 거고 정멸보궁이라는 명칭은 오대산 중대에서 나오는 명칭이고 별로 바람직한 명칭은 아닙니다. 도교식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쌓을 만한 시간이 없어. 돌이나 이런 걸로 체계적으로 쌓을 만한 시간이 없어. 그래서 보통 나무로 많이 했어요. 계단을. 그리고 중국에도 보면 도선율사가 계단도경에 보면 계단이 내 이전에도 뭐 수백 군데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게 남아있지 않은 게 나무로 만들어서 그래요. 나무로 단을 만들어 버린다고. 돌로 만들고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사찰이 통도사. 그래서 저는 처음 계단은 나무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통도사 잠깐 그렇게 하다가 사장률사가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바로 또 안 들어서 진덕여왕이 들어서잖아요. 진덕여왕은 과도기의 최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바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정종 조선으로 얘기하면 정종 이방원이 다 했는데 내가 바로 하면 너무 욕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형이 좀 먼저 형한테 일단 한번 올리고 그러면 형이 눈치껏 해야지.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나 정종 눈치껏 잘했잖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방원은
성균관 출신의 공부 캐릭터고요. 정종은 무인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원이 굉장한 무인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현대로 얘기하면 정몽준 씨예요. 서울대 나온 정몽준 씨.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정종은 무인 출신인데 아버지가 이성계니까 무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인 쪽 기질이 그 집안에서 크게 작동하겠지. 그런데도 이방원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걸 다 싸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지. 예, 무인인들 뭐해? 이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정종은 그냥 우유부단한 호인이고 공부나 하는 사람 같고 이방원이 칼제비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 이방원이 머리 캐릭터예요. 머리 캐릭터예요. 오히려 세조가 무인 기질이 강해. 세조가. 그래서 세조에 대한 평가 중에 뭐가 있냐면 이성계와 닮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세조가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세종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무인이 좋은 게 아니거든. 태평성대 게다가 약간 걔네는 귀족이잖아, 종실이잖아. 그런데 뭐 사냥 좋아하고 칼 쓰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사람이 떨어져 보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재벌집 앤데 어디 뭐 자꾸 총 들고 어디 사파리에 사냥하러 댕겨요. 뭐 세렝게티 가서 코끼리 2마리 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씨. 그래갖고 집에 가보니까 막 코끼리 대가리 막 박제로 걸려있고 막 이렇게 쫙 있으면 아이씨.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약간 떨어지게 보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때 통도사의 사리를 모시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통도사가 커지면서 어떻게 커지느냐 사실 이 말을 또 해줘야 되는데 아씨 이제부터 통도사 시작인데 그만해야겠다. 이거 내가 기분 좋으면 뭐 내일 하든가 내일 저 대전 가서 하든가. 통도사는 사실 이때부터 커지는데. 그리고 이 통도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통도사 옆에 통도사보다 강력한 사찰들이 있어. 통도사가 눌려 있었다니까. 그 울산의 태화사, 그 다음에 울주의 저 영축사, 그 다음에 경주의 황룡사. 그러다가 이 절들이 이렇게 골로 가면서 통도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떡상을 하는데, 야, 진짜, 진짜 인생 모르는 거요.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뭐라고 또 찌부락거리는 놈들이 있는데, 진짜 야, 지금 이 대통령 보면 인생 모르는 거다 진짜. 윤 대통령이 똥볼만 안 찼으면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건데, 와 이렇게 또 반전을 해가지고, 야 저게 무슨 보인가 싶다.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뭐 어떤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도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간당간당했지. 요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똥볼을 차면서 난가? 이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데 윤 대통령이 최고 공신이죠. 공신인데 공신이라고 말을 못하죠.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남의 편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인생 통도사도 비슷해. 원래 진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막 이렇게 떡상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진기한 사연들이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월 29일 날 일요일 날 통도사 금강계단에 종정스님 모시고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금강계단에서 일보일배를 하는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3주년 기념으로
지금 벌써 접수된 사람이 한 3,000명 가까이 돼요. 3,000명 가까이 돼.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상은 2,000에서 2,500명을 예상했어요. 내 머릿속으로 짱구를 내가 굴릴 때. 그리고 시작하고 좀 지나서 이거 3,000명 넘겠다 내가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염주 우리 그 기념으로 나중에 염주 줄 거예요. 사금속 2줄짜리 염주 우리가 금강계단에서 일부일배 하고 난 뒤에 금강계단에 올려놨다가 염주를 줄 건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승호 스님한테 얘기하냐면 3,500개를 준비해야겠다. 처음에 초반은 얘기해요. 이거 바로 준비 안 돼요. 분위기상 3,500개다. 3,500개다. 그래서 우리 팀이 아마 한 3,000, 내 생각으로는 3,000에서 3,200 정도 될 것 같고, 어중이 떠중이 좀 붙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럼 3,500 나갈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3,500 준비하라고 그랬거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3,000 정도 올라왔고, 이거 어떻게 접수합니까? 이러는데, 제 밴드 쏘댕기기에 들어오거나 금강경 봉창기도 밴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각 지역 차장들 연락처가 있어. 그쪽으로 가까운 지역을 접수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에 접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개인으로 올 수 없습니까? 이러는데 이게 차가 너무 많이 그때 오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해요. 택시 타고 오시면 될 겁니다. 택시 타고 오는 거는 아마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택시는 회차니까. 아니면 걸어서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이 다 아마 버스 중심으로 다 통제가 될 거예요. 버스만 뭐 한 70대 오면 뭐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종정예야 법문 듣고 그다음에 금강경 제가 이제 통도사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통도사가 어떤 근데 뭐 제대로 설명 못하기 싶어.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도사 얘기 조금 해드리고 그다음에 금강경 3번 독송하고 그다음에 삼보일배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일보일배를 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지금 동선들을 그렇게 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서울 경기 쪽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아 여기 오는 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어가서 부처님 사리에 좋은 인연을 맺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일보일배 이런 거 하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나 무릎이 아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생각보다 안 힘들어. 그리고 무릎 보호대 해야 됩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다가 스펀지 같은 걸 좀 깔아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대 별 필요 없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절하는 데만 딱 돌려버리면 되거든. 조금 귀찮지 이제. 근데 그거 뭐 별로 뭐 힘든 일은 아니니까. 제가 어린이집에 까는 그 스폰지 있잖아. 이렇게 바둑판 같이 생긴 거, 보도블록 같이 생긴 거. 내가 그거 할까 내가 지금 뭐 그런 생각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별 필요 없고 그리고 나는 진짜 다리가 아파서 나 절 한 번 3번도 하기 힘들어. 나 갈 것 같아. 밖으로 서서 도시면 됩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저를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 가서 부처님 인연을 지어서 너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죽음 뒤에까지 너를 따라가는 것은 그 복밖에 없다. 복의 가본만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따라가는 거지.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재산, 외모, 가족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내 몸과 관련된 부분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부분 중요하잖아. 아니, 맞잖아. 가족 중요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다 놓고 가는 거다. 가족은 벌써 어느 정도 이상 놨을걸? 여러분 연세 정도면 가족은 어느 정도 놓은 거야. 예전처럼 막 같이 한 집에 살고 오고닥조고닥하고 이런 집이 어디 있어? 다 이제 가끔 보고 전화하고 뭐 이러는 정도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기도고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죽은 뒤에도 나를 보호해서 또 다른 생에서 더 좋은 조건, 편안한 조건, 시작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살아보면 진짜 밑바닥에서 올라오기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이게 뒷받침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일도 아니거든. 재벌집 아들들 사업하는 거 쉽지. 왜냐면 자기네 물류 거래량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몰아줘가지고 그렇지 않아? 삼성 같은 데야 야 급식만 납품해도 떼돈 벌고 살겠다. 아니 맞잖아. 대한항공에 기내식만 납품해도 그런 거 아니요? 쿠팡에 박스만 납품해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조건 좋게 출발하면 훨씬 인생이 편한 거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 가야지. 물론 노력도 소중하지만 복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복이 있지. 그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복이 있다 진짜. 올라가실 분도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올라가셨고 참 드라마틱한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에서 조국 씨를 대통령으로 좀 밀으려고 계속 하다가 그 반감으로 윤 대통령이 된 거고 나는 몰라. 그냥 대충 보기에 야,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된 거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똥볼을 차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이 또 된 거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나는 진짜 여당도 되게 재밌어. 왜? 대권 후보들이 자진 다 낙마를 하셔가지고 안희정 씨도 대권 후보였는데 지금 그냥 조용히 살고 계시죠. 박원순 시장 저는 박원순 시장은 예전에 한번 만나도 봤어요. 사람 참 괜찮더라고. 근데 참 그렇게 해서 또 뭐 자살하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경쟁자가 없었죠. 난가 또 이렇게 된 거죠. 야 이런 대진운이 어딨어? 김종필 씨 생각해봐. 난가라고 생각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그 쟁쟁한 분들 막 아우 씨 이러다가 끝까지 못하고 대진운도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거. 대진운도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쉽게 대통령 되신 분들 참 복이지 뭐. 복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이 많으려면 복 많은 데 가서 많이 문대고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복이 가득하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금생을 잘 보호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생을 안락하게 꾸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금강경 봉창기도 에서 진행하는 3월 29일 날 통도사 일보일배 법회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그리고 기도는 사람 많은 데가 좋은 거예요. 해보면 틀려 느낌이. 그래서 3,000명 이상 동원되는 엄청난 행사에 여러분들도 다 일조를 해서 내가 그 시절에 저기 있었다를 해보실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